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3월 11일은 2011년 오후 2시 46분 동일본 대지진과 함께 거대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모두 12개 도도현에서 2만 2천여 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피난자 47만 명, 정전 800만 가구, 단수는 180만 가구였습니다. 지역에 따라 높이 10m 이상, 최고 40m의 거대 쓰나미가 발생해 도호쿠 지방과 태평양과 접하는 간토 지방의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쓰나미를 막기 위해 해안을 따라 총 연장 400km에 달하는 장벽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앞으로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역 문화를 단절하는 공연한 헛수고는 아닌지 여러 여론이 엇갈리고 있기는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아무래도 장벽이 있으면 최소한 쓰나미를 일시적으로 방어해주고 피난할 시간을 벌어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건설되는 장벽 이전에도 쓰나미를 방어해주는 시설은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있어서 당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1896년과 1933년에도 큰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10m 높이의 방파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건설되는 장벽은 1950년대 만들어진 X자 모양의 방파제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방파제가 있으면 쓰나미 재해 이후 재건이 그래도 쉽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쓰나미는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에 당시 방파제는 거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더 높고 긴 장벽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평균 높이 13m, 400km 장벽으로 해안선을 둘러치기로 했습니다. 메가 건설 프로젝트로 소요 경비는 17빌리언 달러가 소요됩니다. 이 건설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은 2021년 말 완성됩니다. 자연재해를 인간의 힘으로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안의 장벽 건설 현장입니다. 작업에 앞서 인부들이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25m 깊이의 기초 골조 공사를 한 뒤 40m 두께, 14m 높이의 방어벽을 콘크리트 슬랍으로 올립니다. 해변을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장벽이 풍경과 생태계를 망친다는 여론과 함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쓰나미 피해가 가장 컸던 미야기현 케센누마시도 10년 전에 상처를 씻고 거의 복원됐습니다. 씻겨나가 파괴된 건물들은 다시 들어섰고 사람들은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쓰나미 홍수 피해로부터 무사할 수 있는 방수 가옥을 짓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옥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장재 비닐을 넣고 창문을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해 거대 쓰나미에도 최소한 사흘을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을 틀고 실험을 하자 물이 넘쳐도 창문으로 전혀 스며들지 않습니다. 48시간 침수 실험을 해도 끄떡없습니다. 일반 가옥 같으면 시커먼 물이 들어차 가재 도구가 둥둥 떠다닐 상황이지만 침수 방지 가옥은 깨끗합니다. 거실이 다 잠길 상황에 외부에 목재 쓰레기가 떠내려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통풍구에는 어항만한 집수 장치가 있어 물이 차면 완전히 밀봉돼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창문은 3중 강화 유리로 일반 유리의 7배에 달하는 강도를 가집니다. 그런가 하면 쓰나미가 닥치면 집 자체가 물 위에 뜨는 안전 가옥도 개발해냈습니다. 물을 틀자 집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집은 떠내려 가지는 않습니다. 항구의 배처럼 가옥 4군데를 철근 기둥에 용수철 모양의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이 가옥은 물이 빠지면 원래 위치로 내려오게 설계됐습니다. 어느 나라나 대형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따뜻한 위로는 인지상정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절망한 일본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도운 나라는 타이완입니다. 당시 타이완은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200억 엔의 의연금을 보냈습니다. 당시 쓰나미에 쓸려 완전히 파괴된 미야기현의
미나미 산리쿠 병원도 타이완 사람들이 보낸 의연금으로 2015년에 재건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의연금을 보냈을 때 일본 정부가 중공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한 데 대해 일본인들은 내내 미안해했습니다. 이후 일본인들은 타이완에 재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2018년 타이완 화롄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타이완 자이어우란 효를 번자체로 써서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중공의 간체가 아니라 타이완을 배려해 번체자로 타이완 힘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오랜 친구인 타이완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곤란에 빠진 친구 타이완을 돕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차잉원 총통도 아베 총리의 위로는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라는 말 그대로다. 어려울 때 인도적인 고야말로 쌍방간의 우정과 가치관을 체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일본어 메시지로 화답했습니다. 당시 타이베이를 방문했던 일본 배우 아베 히로시는 1,000만 원의 의연금을 쾌척했고 토요타 자동차도 역시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일본의 은혜 갚기는 학생들의 수학 여행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공이 파인애플로 타이완을 압박하자 일본 소비자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가격이 싼 필리핀산을 제치고 타이완산 파인애플을 사는 바람에 매대 동이 났습니다. 값이 비싸지만 당도가 높고 식감도 좋아 선호하는 데다 타이완에 대한 애정이 깊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의 매스미디어들이 중공의 파인애플 압박 뉴스를 집중 보도하자 이를 본 일본인들이 모두 나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수입량이 많지 않아 일부 슈퍼마켓에서만 살 수 있는데 앞으로 전용 매장을 설치하겠다는 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차잉원 총통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이완산 파인애플을 응원해준 분들에 대해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산 파인애플에서 일본 수출이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일본 네티즌들도 여기에 적극 호응하며 바로 슈퍼마켓으로 달려가 타이완산 파인애플을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랜만에 중공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공의 양회는 한바탕 아부 대회로 전락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인민대표가 시진핑 앞에서 훌륭한 영도력으로 화장실 혁명을 이뤘다고 극찬했습니다. 측가는 농촌에서 가장 작은 공간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준 정부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이 말을 듣고 눈만 껌뻑껌뻑했습니다. 그러자 인터넷에서는 해방 70년이 됐다면서 아직도 인민의 화장실 문제 해결이 무슨 얘기냐. 대국의 고위층 회의에서 화장실 얘기가 나오는 게 괴이한 것 아니냐. 매년 한 차례 열리는 회의에서 너무 아부를 해 오히려 듣는 사람 처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조롱이 잇따랐습니다. 중공의 양회는 11일 폐막합니다. 시진핑과 리커창의 관계를 보면 리커창이 줄곧 반기를 든 것 같지만 결국은 완전히 제압됐습니다. 이번 양회 하이라이트는 중공인민대회가 검토하는 조직법의 수정초안입니다. 조직법 수정초안은 인민대회 상임위원회가 전인대가 막을 내릴 때 국무원 부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국무원 성원의 임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공 전인대 부위원장 왕천은 지난주 개막식에서 이 초안의 목적은 전인대 조직법을 완전하게 만들어 정확한 정치 방향을 모색하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부총리와 국무위원을 지명하고 파면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것은 국무원 총리 리커창으로는 치명적입니다. 실권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군사위원회 멤버도 임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언제든 개회나 폐회에 상관없이 열릴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원 부총리와 국무위원회 인사는 통상적으로 국무원 총리가 지명하고 전인대에서 표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국가주석이 서명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의회에 권력을 준 것 같지만 사실 전인대는 거수입니다. 그런데 전인대 위원장은 시진핑의 신복인 리짠수입니다. 결국 모든 권력을 시진핑 지존에 집중시키고 리커창을
빈털터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로써 중앙군사위 주석이기도 한 시진핑은 모든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현재 국무원 부총리는 모두 4사람입니다. 왼쪽부터 후춘화, 순춘란, 류허, 한정입니다. 이 가운데 한정은 장자민 상하이빵의 거두입니다. 순춘란은 랴오닝빵입니다. 상하이빵 직속은 아니지만 장자민 시절 성장한 인물입니다. 이 가운데 시진핑이 가장 총애하는 인물은 류허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 라이트 하이즈의 카운터파트였습니다. 시진핑은 리커시안 국무원 총리의 임무를 상당 부분 그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후춘화는 시진핑과 아직까지는 원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시진핑은 권력투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형세를 보면 시진핑의 후계자는 시진핑 자신입니다. 대내적으로 경제가 파탄나고 대외적으로 포위된 상태지만 시진핑이 치명적인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